거기 음식 괜찮죠? 까다로운 친구들이라서요. 무시하며 예약한 식당에서 제가 주방장입니다. 한지훈이에요. 동창이죠라고 말하는 순간 새파래진 장미경의 얼굴. 과연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새벽 5시 한옥 한정식집 다면의 마지막 조명이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61세의 한지우는 오늘도 어김없이 홀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리는 것이 지훈의 유일한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40년 전부터 시작된 이 일상은 이제 몸에 밴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지훈은 찻잔을 들고 한옥의 처마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을 처음 매입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낡고 허름했던 한옥을 하나하나 손으로 고쳐가며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낸 것이 벌써 20년 전의 일이었죠. 그동안 수많은 손님들이 이곳을 찾았고 지훈은 묵묵히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지훈아. 지훈은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야 하는 삶이 때로는 외로웠지만 이 공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어요.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는 이곳에서 지훈은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걸려온 전화에 지훈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다면이라는 식당 맞죠?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때의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설마 이 목소리가 그 사람의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다면입니다. 언제 예약을 원하시나요? 지훈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상대방은 날짜와 인원수를 말하며 예약을 진행했고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제가 장미경이라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동창회로 예약하는 거예요. 그 순간 지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장미경. 40년 전 고등학교 시절 자신을 가장 괴롭혔던 그 이름이었어요. 지훈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 너머의 장미경은 여전히 예전과 같은 톤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음식 괜찮죠? 우리 친구들이 까다로운 편이라서요. 그 말 속에는 은근한 무시와 우월감이 배어 있었어요.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성껏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지훈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들려온 그 이름은 지훈의 마음에 잠들어 있던 상처를 다시 깨웠어요. 전화를 끊은 후 지훈은 찻잔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미경이라는 이름이 마음속에서 맴돌며 40년 전의 기억들을 하나씩 되살려내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지훈은 항상 교실 구석에 앉아있던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녔고 점심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던 기억이 선명했어요. 그 중에서도 장미경은 특별했습니다. 반에서 가장 예쁘고 인기가 많았던 장미경은 늘 무리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지훈에게는 관심조차 없는 듯 보였지만
가끔씩 던지는 시선과 말들은 날카로웠습니다. 쟤는 맨날 혼자 있네. 점심도 안 먹고 뭐 하는 거야? 직접적으로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그 무관심과 은근한 무시가 어린 지훈에게는 더욱 아팠어요. 지훈은 마루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왜 하필 자신의 식당에 예약을 했을까요? 장미경이 지훈의 정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전화 통화에서 느껴지는 태도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만약 알았다면 절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었어요. 다면이라는 식당. 지훈은 중얼거렸습니다. 이 식당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장미경이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놀랄까요? 아니면 여전히 무시할까요? 지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루어낸 성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다시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어요. 지훈은 일어나서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정성스럽게 배치된 한옥의 인테리어, 손님들이 앉을 방들, 그리고 오랜 시간 정성껏 가꿔온 정원까지. 이 모든 것이 지훈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다면을 만들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며 일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미경의 전화 한 통이 그 모든 자신감을 흔들어 놓았어요.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고등학교 시절에 그 위축되고 소심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까? 지훈은 자신에게 물었어요.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장미경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거기 음식 괜찮죠? 그 말 속에 담긴 은근한 의심과 무시하는 듯한 톤이 지훈을 괴롭혔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지훈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교실 구석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던 모습,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 늘 외롭게 지내던 시간들, 그리고 장미경과 무리들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시선들까지.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피곤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정신 차려, 지훈아. 지훈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예전의 그 지훈이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식당 준비를 하면서도 지훈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동창회가 며칠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자신이 장미경과 다른 동창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지훈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동창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저녁, 지훈은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앞치마와 단순한 작업복만 입고 지내던 지훈이었지만 오늘따라 자신의 모습이 신경 쓰였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사놓고 한 번도 입지 못했던 짙은 남색 원피스를 꺼내 보았습니다. 몇 년 전 백화점에서 충동적으로 구입했지만 입을 기회가 없어 그대로 보관해 두었던 옷이었어요. 지훈은 원피스를 몸에 대보며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6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훈의 몸매는 여전히 단정했어요. 매일같이 주방에서 움직이며 일하는 덕분인지 건강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걸 입고 나타나면 괜한 오해를 받지 않을까? 결국 원피스를 다시 옷장에 넣고 평소 입던 검은색 바지와 흰 셔츠를 골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직원 박선아가 일찍 출근해서 지훈을 맞이했습니다. 선아는 지훈과 함께 일한 지 5년이 넘은 믿음직한 직원이었어요. 사장님,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선아가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빨리 나온 지훈의 모습이 이상했거든요. 아, 그냥 일이 좀 있어서. 지훈은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선아에게 동창의 얘기를 하기가 왜인지 부끄러웠어요. 40년 만에 옛 동창들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정체를 모른다는 것까지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선아는 지훈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습니다. 사장님, 혹시 무슨 걱정 있으세요?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는데. 선아의 세심한 관찰에 지훈은 당황했어요.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었는데 이번 일로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괜찮아, 선아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지훈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창의 당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이 식당의 주인이라는 것을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직원인 척 숨어 있어야 할까요? 그날 오후 지우는 동창회 준비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메뉴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재료들을 미리 손질해 두었어요.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지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 걸까요? 그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일까요? 저녁 시간이 되자 지우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지만 오늘따라 자신이 초라해 보였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얇게 화장을 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지. 지우는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그날 밤 지우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어요. 장미경이 자신을 알아볼까요? 다른 동창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자신은 그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지우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일단 직원인 척하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만약 적당한 타이밍이 오면 그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 억지로 나설 필요는 없어. 지우는 중얼거렸어요. 동창회 당일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더 일찍 식당에 나왔습니다. 선아가 출근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싶었거든요. 재료를 손질하고 요리를 준비하면서도 지훈의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40년 만에 옛 동창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선아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저녁 예약 손님들 뭔가 특별한 분들인가요?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선아의 말에 지우는 잠시 멈칫했어요. 정말로 평소보다 과하게 신경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라서. 지훈의 대답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선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지훈의 표정에서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녁 6시가 되자 지훈은 홀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세팅부터 조명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선아에게는 오늘 저녁 손님들이 특별하니 조금 더 신경 써달라고 부탁했지만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6시 30분경 식당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지우는 주방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았어요. 차에서 내린 첫 번째 인물을 보는 순간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장미경이었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특유의 당당한 걸음걸이와 우아한 몸짓은 여전했습니다. 장미경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고급 미용실에서 방금 손질한 듯 완벽했고
액세서리도 눈에 띄게 비싸 보였습니다. 뒤이어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나타났어요. 모두들 잘 차려입고 왔지만 그 중에서도 장미경의 존재감은 특별했습니다. 지우는 급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평상시처럼 직원의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동창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어머, 여기 정말 고급스럽네. 동창 중 한 명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장미경은 주위를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고른 곳이니까 당연하지. 그 말투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홀로 나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떨리는 것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어요. 장미경은 지훈을 쳐다보았지만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직원 중 한 명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예약한 장미경입니다. 방으로 안내해 주세요. 장미경의 말투는 정중하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우는 동창들을 가장 좋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한옥의 전통미가 살아있는 넓은 방이었고 정원이 한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동창들은 방에 들어서며 또다시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정말 멋있다.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네. 동창들의 반응을 보며 장미경은 뿌듯해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것처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메뉴를 설명하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동창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근황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조용히 방을 나가려 했지만 장미경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어요? 장미경의 질문에 지우는 잠시 멈칫했어요. 네, 꽤 오래됐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지우는 서둘러 방을 나왔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장미경이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운함도 들었습니다. 40년 전 같은 교실에서 3년을 함께 보냈건만 이렇게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것이 씁쓸했어요. 요리를 준비하면서 지우는 방 안에서 들려오는 동창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성공담을 자랑하는 소리, 자녀들 이야기, 그리고 옛날 추억을 나누는 웃음소리까지.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한지훈이라는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어요.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지우는 동창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모두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지훈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식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장미경이 벨을 눌렀습니다. 지훈이 방으로 들어가자 장미경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주방장님 좀 불러주시겠어요? 직접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지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어요.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맞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드신 분께 감사 인사를 해야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우는 조용히 말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우는 주방으로 가서 앞치마를 벗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정리하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서야 지우는 다시 방으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선 지훈을 보며
동창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까 전 음식을 가져다 주던 직원이 앞치마 없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었죠. 장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주방장님을 불러달라고 했는데요. 지우는 방 한가운데 서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주방장입니다. 그 말에 방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동창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잠시 멈춤 후 계속 말했어요. 전 한지훈입니다. 여러분과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 순간 방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장미경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다른 동창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몇 초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장미경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이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지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지훈이네. 어떻게 이런 일이. 맞아요. 한지훈이에요. 지훈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진 상황에서 지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장미경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물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당황함이 숨어 있었어요.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지훈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계속 제가 실패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말에 동창들은 더욱 어색해졌어요. 한 동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 식당이 지훈이 내 거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미경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어요. 전화로 예약할 때의 그 거만한 태도, 그리고 직원으로 여기며 대했던 자신의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몰랐어. 장미경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괜찮아요. 지우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변한 게 없네요. 여전히 저를 기억도 못하는군요. 그 말에는 서운함이 배어 있었어요. 동창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방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정적이 흐른 후 동창들은 하나둘씩 어색한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멋진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그 말들은 진심이라기보다는 당황함을 감추려는 듯 했어요. 지우는 그들의 어색한 칭찬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장미경은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몇 번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지훈아, 정말 미안해. 내가 전화할 때 몰랐어서. 그 사과는 형식적으로 들렸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지훈은 장미경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뭐가 미안한 거죠? 전화할 때 까다로운 친구들이라고 하신 거? 아니면 음식이 괜찮냐고 의심하듯 물으신 거? 장미경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하나하나 기억나고 있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냥 변명을 시작하려던 장미경을 지훈이 조용히 막았습니다. 괜찮아요. 사실 놀라지도 않았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그랬으니까요. 전 항상 여러분에게 관심받게 존재였잖아요. 한 동창이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그런 게 아니야, 지훈아. 우리가 그땐 너무 어려서.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려서라고요? 어려서 남을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지훈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40년 전 말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쟤는 맨날 혼자 있네.
점심도 안 먹고 뭐 하는 거야? 직접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그 무관심이 더 아팠어요. 동창들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들은 지훈에게 별 관심이 없었어요. 존재감도 없었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는 조용한 학생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특히 장미경 씨. 지훈의 시선이 장미경에게 향했어요. 당신은 제가 도시락을 혼자 먹고 있을 때 친구들과 지나가며 불쌍하다고 말했죠. 자선을 베푸는 듯한 그 시선이 지금도 기억나요. 장미경은 그 기억을 떠올리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지만 지훈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전화하실 때부터 이 식당을 의심하셨죠. 저를 직원으로 봤을 때도 그냥 하인 정도로 여기셨고요. 동창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그들은 지훈을 기억하지도 못했고 설사 기억했다 하더라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되니까 허무하네요. 장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훈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철없었어. 하지만 지훈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40년간의 상처가 없어지나요? 방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동창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즐거운 동창회가 될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식사는 다 드셨나요? 계산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춘 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을 남기고 지훈은 방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동창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지훈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모두 쏟아낸 후 지훈은 오히려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지훈이 방을 나간 후 동창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각자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즐겁게 웃고 떠들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김순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했던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훈의 말을 들으면서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났습니다. 정말로 지훈은 항상 혼자였었어요. 점심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심지어 체육시간 팀을 나눌 때도 늘 마지막에 남겨지던 학생이었습니다. 맞아. 지훈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또 다른 동창 이영숙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일들이 지훈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박현정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나도 기억나. 지훈이가 혼자 도시락 먹고 있을 때,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지훈은 항상 교실 구석에서 작은 도시락을 꺼내 조용히 먹곤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떠들며 밥을 먹는데 지훈만 혼자였어요. 우리가 그때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순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지금에서야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장미경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대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도 나름대로는. 그의 말을 다른 동창들이 막았어요. 미경아, 그만해. 우리가 잘못한 거야. 영숙이 장미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너는 더 심했어. 지훈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차가웠잖아. 장미경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그 말이 맞았거든요. 장미경은 지훈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훈이가 가난하다고 친구가 없다고 해서 현정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잔인한 일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어린 나이였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동창들은 하나둘씩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지훈이 발표할 때 아무도 듣지 않던 일, 소풍 때 혼자 앉아있던 모습, 반 모임이 있을 때 일부러 빼먹던 일까지. 그 모든 것들이 지훈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였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훈이가 이렇게 성공한 걸 보니 순이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정말로 다면은 품격 있고 아름다운 식당이었습니다. 한옥의 전통미를 살린 인테리어부터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우리가 무시했던 지훈이가 이런 곳을 운영하고 있다니. 영숙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실패한 지훈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룬 것이었어요. 장미경도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했구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전화할 때의 거만한 태도, 직원으로 여기며 대했던 무례함, 그 모든 것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닐까? 현정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하지만 다른 동창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이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가 나설 자격이 있을까? 방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즐거운 동창회를 기대했던 그들이었지만 결국 자신들의 과거와 마주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거는 생각보다 훨씬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중심이 아니었구나. 장미경이 마침내 인정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모든 걸 주도한다고 생각했는데 40년 만에 만난 동창회에서 정작 중심이 된 것은 그들이 무시했던 한지훈이었습니다. 동창회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 지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식당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일을 잊으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40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후련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공허함도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식당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김순이었어요. 지훈은 순이를 보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지훈아,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순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순이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지훈아, 진심으로 미안해. 순이는 지훈 앞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지훈은 차를 우리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사과받을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지훈의 말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말로만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며칠 후, 이번에는 박현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영수까지. 한 명씩 지훈을 찾아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어요. 그들은 모두 고등학교 시절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훈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미경이 찾아온 것은 한 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지우는 장미경을 보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용기가 필요했을 만남이기도 했거든요. 지훈아. 장미경은 문을 들어서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어.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잔인했는지. 평소 당당했던 장미경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정말 미안해. 고등학교 때도, 그리고 이번에도. 장미경은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내가 나보다 훨씬 큰 사람이었구나. 진짜 어른이 누군지 이제야 알겠어. 지우는 장미경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예전에 거만하고 우월감에 찬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미경 씨, 고개 들어요. 사과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지훈이 덧붙였습니다. 40년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관계를 회복해 나가면 좋겠어요. 그날 이후 동창들은 조금씩 지훈과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서열이나 위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동등한 관계로 지훈을 대했어요. 몇 달 후 지역신문에서 지훈을 인터뷰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면이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해졌고 한옥식당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게 된 것이었어요. 지훈은 인터뷰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성 외에는 비결이 없어요. 상처를 견디며 얻은 단단함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기자가 성공의 비결을 묻자 지훈은 그렇게 대답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해 가을 동창들이 다시 다면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동창회가 아니라 순수하게 지훈을 만나러 온 것이었어요. 모두들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고 예전의 어색함은 많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순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몰라봤던 게 정말 바보 같았어. 장미경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친구가 되는 것 같아. 그날 저녁 동창들이 돌아간 후 지우는 한옥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정원의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선선한 바람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40년 만에 진정한 친구들을 만나게 된 것이 감사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예전 상처가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지우는 조용히 웃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완벽한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루 앞둔 신부에게 시아버지가 밤늦게 찾아와 눈물로 호소합니다. 결혼 취소하고 도망가라. 윤재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하는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하연은 카페 창가에 앉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 민지가 소개해준 남자를 만나는 날이었죠. 하연아,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대기업 다니고 성격도 좋고 무엇보다 진짜 신사야. 민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 큰 체격에 단정한 정장을 입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무엇보다 부드러운 미소가 하연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하연 씨죠?
강윤재입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내밀어진 손이 따뜻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윤재는 완벽했습니다. 하연이 좋아하는 음료를 물어보고 대화 중에는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었죠. 직장 생활이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하연 씨 같은 분이면 어디서든 인정받으실 것 같은데요. 자상한 말투에 하연의 마음은 점점 열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윤재는 항상 하연을 배려했고 작은 것 하나까지 챙겨주는 세심함을 보였죠. 데이트할 때마다 하연이 좋아할 만한 곳을 미리 알아보고 선물도 하연의 취향에 딱 맞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하연이 물으면 윤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윤재는 하연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죠. 하연아, 나와 결혼해 줄래? 평생 너만 사랑하고 지켜주겠어. 갑작스러운 청혼의 하연은 당황했지만 윤재의 진실한 눈빛을 보며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네, 좋아요. 며칠 후 윤재는 하연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부모님께 인사시키기 위해서였죠. 윤재의 아버지 강재성은 첫인상부터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어서 와, 하연아. 윤재가 너 이야기만 하더라. 재성은 하연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반가워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재성은 하연을 극진히 대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 앞으로 딸처럼 아끼겠다. 재성의 말에 하연은 감동받았죠. 윤재 역시 아버지 앞에서 더욱 다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하연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죠? 하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완벽한 남자가 있을까? 외모도 준수하고 성격도 좋고 가정 환경까지 화목한 윤재와의 결혼이 꿈만 같았죠. 이 사람과라면 인생이 바뀌겠다. 하연은 확신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죠. 웨딩홀 예약부터 드레스 선택까지 하연의 의견을 들으면서도 센스 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연아, 이 드레스 어때? 너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윤재의 추천은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친구들도 하연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연아,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 완벽한 남편감이야. 민지의 말에 하연은 뿌듯해했죠. 모든 사람들이 윤재를 좋아했고 하연과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윤재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죠. 하연이 작은 실수를 해도 괜찮아, 사랑해라고 말하는 윤재의 모습이 때로는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연은 그런 생각을 금세 떨쳐버렸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결혼식까지 한 달 남은 시점,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연은 윤재와 함께 신혼집을 둘러보며 행복한 미래를 그려봤죠.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겠네. 윤재의 말에 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남자와의 완벽한 결혼,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둔 어느 저녁 하연은 윤재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문득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죠. 재성이 윤재에게 뭔가를 말하려다가 갑자기 입을 다물고 움츠러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 끝까지 해보세요. 윤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재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젓더니 아니다. 별거 아니야라고 얼버무렸죠. 하연은 그 순간 재성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윤재는 재성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괜한 말하지 마시고요.
그 말투는 분명 명령조였죠. 하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소 다정했던 윤재가 아버지에게 이런 식으로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연이 아버님이 왜 저러세요? 라고 물으니 윤재는 금세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아, 아버지가 요즘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나 봐. 신경 쓰지 마. 하지만 하연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며칠 후 윤재는 하연에게 생명보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연아, 우리 서로 생명보험 하나 들어야 해. 혹시 모르잖아. 갑작스러운 제안에 하연은 놀랐죠. 왜 갑자기 보험 이야기를 해요? 윤재는 당연하다는 듯 답했습니다. 결혼하면 서로 책임져야 하잖아.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고, 하연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윤재의 설명을 들으니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럼 보험료는 얼마나 돼요? 3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수익자는 당연히 서로로 하고, 윤재의 말에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 윤재는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하연아, 신혼집 대출을 내 명의로 받으면 어떨까? 이번에도 갑작스러운 이야기였죠. 왜요? 윤재 오빠 명의로 하면 되잖아요. 하연이 묻자 윤재는 설명했습니다. 요즘 대출 규제가 심해서 말이야. 내 명의로 하면 금리도 더 좋고 한도도 높아져. 하연은 대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윤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도 하기 전에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는 게 부담스러웠죠. 좀 무리인 것 같은데요. 하연아, 우리 곧 부부가 될 사이잖아. 이런 것도 믿지 못하면 어떻게 결혼해? 윤재의 말에 하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성이 하연을 따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윤재가 잠시 외출한 사이였죠. 하연아, 윤재가 혹시 이상한 부탁을 하더라도 절대 바로 받아들이지 마라. 재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재성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재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 겉으로는 모범생이었지만 속은 알 수 없었지. 재성의 말에 하연은 당황했죠. 아버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성은 더 말하려다가 현관문 소리를 듣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재가 돌아왔습니다. 뭘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세요? 윤재의 질문에 재성은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죠. 그냥 하연이한테 잘해주라고 했어. 하지만 하연은 재성의 표정에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재성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윤재에 대해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일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죠.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하연은 윤재와 함께 보험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윤재가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보며 설명했죠. 수익자가 상호 지정되어 있네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거죠? 윤재는 하연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서로를 가장 사랑하니까요. 하연은 서류에 서명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재성의 경고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윤재의 다정한 모습을 보니 자신의 걱정이 기우인 것 같았죠. 내가 너무 신경 쓰나 봐. 하연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재는 하연에게 말했습니다. 하연아,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서로만 믿고 의지하면서. 그 말이 왜인지 하연에게는 약속이 아닌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하연은 그런 생각을 억누르고 윤재의 손을 꼭 잡았죠.
결혼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요. 결혼식을 하루 앞둔 밤, 시각은 11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웨딩드레스를 한 번 더 확인하며 내일에 대한 설렘과 긴장으로 잠들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 문 앞으로 다가간 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문 밖에 서 있는 것은 강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손도 덜덜 떨리고 있었고요. 아버님, 이 시간에 왜 오셨어요? 하연이 문을 열자 재성은 안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연아, 결혼 취소하고 도망가. 재성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찬 비명 같았습니다. 윤재는 사람이 아니다. 재성의 말에 하연은 어리둥절했죠.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하지만 재성은 계속해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숨겨왔던 걸 이제라도 말해야겠어. 재성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걸 봐라. 윤재가 어릴 때부터 기록해온 거야. 수첩을 펼치자 하연은 소름이 돋았죠. 페이지마다 동물들의 사진과 함께 적힌 글들이 있었습니다. 고양이 해부 실험 성공, 개목 졸라 죽이기, 토끼 다리 자르기. 끔찍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윤재는 10살 때부터 이런 짓을 했어. 처음에는 곤충으로 시작해서 점점 큰 동물로 넘어갔지. 재성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문제가 많았어. 친구들을 괴롭히고 약한 아이들을 때리고. 하지만 선생님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거든. 연기를 하는 거야. 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윤재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재성은 고개를 저었죠. 나도 처음에는 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점점 심해졌고 결국 재성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결국 뭐요? 하연이 다그치자 재성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어. 사고라고 했지만 그 다음 대학교 때 사귀던 여자도 익사했고 직장 다니면서 만난 여자는 실종됐어. 재성의 말에 하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죠. 재성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건 보험 가입 내역이야. 윤재가 사귀던 여자들 명의로 된 보험들이지. 모두 수익자가 윤재로 되어 있어. 하연은 서류를 받아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며칠 전에 가입한 보험과 똑같은 형태였거든요. 그리고 이걸 들어봐. 재성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윤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결혼식 끝나고 일주일 후에 사고로 위장하자. 계단에서 밀어뜨리면 자연스럽게 보일 거야. 보험금 3억은 확실히 나올 테고. 하연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제 녹음한 거예요? 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주일 전이야. 윤재가 친구하고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 그때 확신했지. 윤재가 너를 다음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걸. 재성의 말에 하연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진작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하연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재성은 자책하듯 대답했죠. 무서웠어. 윤재가 나까지 없애버릴까봐.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 재성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 윤재는 너를 죽일 계획이야. 하연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했던 남자가 결혼을 약속한 그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니요.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하연은 말을 잇지 못했죠. 재성은 하연의 손을 잡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하연아, 지금이라도 도망가. 내가 도와줄게. 경찰에 신고하고 다른 곳으로 피해. 하지만 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도망갈 수는 없어요. 내일 결혼식장에서 모든 걸 밝혀야 해요. 무슨 소리야? 너무 위험해. 재성이 만류했지만 하연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아버님, 저 혼자서는 안 돼요. 아버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결혼식장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윤재의 정체를 밝혀야 해요. 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래야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재성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20년 동안 방관한 죄를 이제라도 갚아야지.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찰에 사전 협조를 요청하고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결혼식장에서 공개하기로 했죠. 재성이 건넨 수첩과 서류들을 보며 하연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죠.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속아왔는지를 깨달았거든요. 아버님, 증거가 더 있나요? 하연이 물었습니다. 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윤재 컴퓨터에서 몰래 복사해온 파일들이야. 볼 수 있겠어? 재성의 말에 하연은 노트북을 켜고 USB를 삽입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폴더명을 보는 순간 하연은 소스라쳤죠. 계획, 타깃, 보험, 사고 시나리오. 각 폴더마다 끔찍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타깃 폴더를 열자 여자들의 이름과 사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김미영, 박소희, 최은정.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하연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각 이름 옆에는 사망일자와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미영 마이너스 계단 낙상, 2011년 5월 3일, 박소의 마이너스 익사, 2012년 8월 15일. 하연의 이름 옆에는 결혼 후 7일, 계단 낙상, 보험금 3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연은 자신의 죽음이 이미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죠. 이 미친놈이. 하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사고 시나리오 폴더에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혼집 계단의 구조도, 밀어뜨리는 각도, 사고로 위장하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심지어 하연이 넘어진 후 응급차를 부르는 척하는 연기 방법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걸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연이 말하자 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경찰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할 거야. 그리고 윤재는 워낙 연기를 잘해서 순진한 척 빠져나갈 수도 있어. 재성의 말이 맞았습니다. 계획만으로는 강력한 처벌을 받기 어려웠죠. 하연은 보험 폴더를 열어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보험 계약서와 함께 다른 여자들의 보험 서류도 있었죠. 모든 수익자가 윤재로 되어 있었고 보험금 수령 내역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윤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구나. 하연은 치를 떨었습니다. 재성은 또 다른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윤재가 쓴 일기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록해온 거지. 일기를 읽어보니 윤재의 왜곡된 정신세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개미집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개미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재미있었다. 학교에서 약한 놈을 괴롭혔다. 울음소리가 좋았다. 성인이 된 후의 일기는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미영이가 내 말을 안 들어서 계단에서 밀어버렸다. 완벽한 사고였다. 소희는 너무 의심이 많아서 물에 빠뜨렸다. 구조하는 척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다. 윤재는 살인을 게임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자신에 대한 기록도 찾았습니다. 하연은 순진해서 속이기 쉽다. 보험 가입도 순순히 했고 대출도 내 뜻대로 받았다. 결혼 후 일주일이면 모든 계획이 끝날 것이다. 하연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죠. 아버님, 왜 이런 놈을 지금까지 방치하셨어요? 하연이 따졌습니다. 재성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죠. 처음에는 그냥 문제야 정도로 생각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서워졌어. 윤재가 나까지 해칠까봐. 재성의 목소리에는 20년간의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경찰에는 언제 신고할 거예요? 하연이 물었습니다. 내일 결혼식 직전에 신고하자. 그리고 식장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하는 거야. 그래야 윤재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거야. 재성의 제안에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경찰에 사전 신고를 하고 결혼식장에 경찰이 대기하도록 요청하기로 했죠. 그리고 주례가 서약을 받는 순간에 하연이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했습니다. 재성은 증거 자료들을 준비해서 경찰에 넘기기로 했고요. 하연아, 정말 위험할 수 있어. 윤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 재성이 걱정하자 하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돼요. 다른 여자들이 당한 억울함도 풀어야 하고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재성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하연은 웨딩드레스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죠. 몇 시간 후면 입어야 할 그 드레스가 이제는 복수의 도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끝장을 보는 날이야. 하연은 떨리는 손으로 웨딩드레스를 만지며 다짐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결혼식 당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하연은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 점검을 했죠. 겉으로는 행복한 신부의 모습이었지만 마음속에는 분노와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결혼식장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오전 하연은 재성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연아, 윤재가 집을 비운 사이에 컴퓨터를 한 번 더 확인해 봤어. 추가로 발견한 게 있어. 재성의 목소리는 흥분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죠. 뭘 발견하셨어요? 하연이 서둘러 물었습니다. 윤재 컴퓨터에 숨겨진 폴더가 하나 더 있었어. 마스터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야. 재성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안에 내 개인 정보부터 시작해서 가족관계, 재산 상황, 심지어 내 일상 패턴까지 모든 게 조사되어 있었어. 윤재가 너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거야. 하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민지 언니를 통한 소개팅도 그것도 윤재가 조작한 거야. 민지 씨도 윤재에게 속은 거지. 재성의 말에 하연은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재성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연아, 윤재가 너를 선택한 이유를 알겠어. 내가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자매도 없어서 주변에서 의심할 사람이 적다고 판단한 거야. 그리고 내 성격이 순하고 의심을 잘 안 해서 조작하기 쉽다고 적혀 있었어. 하연은 분노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신의 외로움과 순진함까지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죠. 아버님, 추가 증거들 모두 복사하셨죠? 당연히 했지. USB에 모든 걸 담았어. 이제 정말 완벽한 증거가 갖춰졌어. 한편 윤재는 결혼식 준비로 바쁜 척하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연 몰래 신혼집을 다시 한번 둘러보며 계단의 각도와 높이를 확인했죠. 완벽해. 여기서 밀어뜨리면 목이나 머리를 다쳐서 즉사할 확률이 높아. 윤재는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재는 휴대폰으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신혼여행 중에 사고가 나면 보험금 지급에 문제 없죠? 네, 계약 후 2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사고사의 경우 전액 지급됩니다. 상담원의 답변에 윤재는 만족스러워했죠. 오후 2시 하연은 웨딩드레스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는데 이제는 복수의 무대로 가는 의상을 입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모든 걸 끝내자. 하연은 다짐했습니다. 재성은 미리 연락해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결혼식장에서 중요한 증거 공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혹시 모르니 몇 분 대기해 주세요. 경찰 측에서도 사전에 제보받은 내용이 워낙 심각해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었죠. 결혼식장에 도착한 하연은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신부님이 정말 아름다우세요. 하지만 표정이 좀 굳어 보이네요 라고 말했죠. 하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긴장돼서 그래요. 윤재도 신랑 대기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완벽한 미소를 연습했죠. 오늘까지만 연기하면 돼. 내일부터는 진짜 계획이 시작되는 거야. 윤재는 자신만의 계획에 취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결혼식이 시작되기 30분 전, 재성은 하연에게 마지막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연아, 정말 괜찮겠어? 지금이라도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어. 하지만 하연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해요. 공개적으로 폭로해야 윤재가 빠져나갈 수 없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식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행복한 결혼식을 보러 온 것이었죠. 하지만 곧 이들은 충격적인 진실을 목격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연은 부케를 들고 입장을 준비하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신부님, 입장 준비되셨나요? 웨딩 플래너가 물었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준비됐어요. 하지만 그것은 결혼 준비가 아니라 진실 폭로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하연은 가슴속에 숨겨둔 USB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연은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어가며 재단에 서 있는 윤재를 바라봤죠. 윤재는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하연을 맞이했습니다. 하객들도 박수를 치며 아름다운 신랑 신부를 축복했죠. 주례가 나와서 혼인 서약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서약을 하겠습니다. 그 순간 하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오늘로 모든 게 끝나. 하연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을 준비를 했습니다. 곧 모든 사람들 앞에서 윤재의 정체를 밝힐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막을 것이었죠. 결혼식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화기애애했지만 곧 충격의 폭풍이 몰아칠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200여 명의 하객들이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신랑 신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웨딩 마치가 흘러나오고 화려한 꽃장식들이 식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커플의 결혼을 축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 평화로운 분위기는 산산조각이 날 예정이었습니다. 주례가 정중한 목소리로 혼인 서약을 시작했습니다. 신랑 강윤재 씨, 신부 이하연 씨가 하늘과 땅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앞에서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서약을 하겠습니다. 하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서약 순서를 기다렸죠. 먼저 신랑께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례의 말에 윤재는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 강윤재는 이하연을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겠습니다. 윤재의 목소리는 감동적이었고 하객들 중
일부는 눈물을 훔쳤죠. 이제 신부께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례가 하연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하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마이크를 받아들었죠. 하객들은 모두 조용히 신부의 서약을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하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는 하연이 입을 열자 식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이 결혼 하지 않겠습니다. 하연의 선언에 식장이 순간 술렁였죠. 하객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윤재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졌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신랑 강윤재는 연쇄살인범입니다. 식장이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죠. 하객들이 뭐라고? 무슨 소리야? 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윤재는 급히 하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하연은 한 발 물러서며 마이크를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세요. 하연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강윤재는 지금까지 최소 3명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결혼 후 일주일 내에 죽일 계획을 세워놓았어요. 하연의 폭로에 식장은 충격에 빠졌죠. 윤재가 황급히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재성이 나타나 윤재를 막아섰습니다. 윤재야, 이제 그만해. 재성의 목소리는 20년간의 고통이 담겨 있었죠. 아버지, 뭘 하시는 거예요? 윤재가 당황해하자 재성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내야 해. 하연은 가슴에서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안에 강윤재의 모든 범죄 계획과 과거 살인 기록들이 들어있어요. 경찰분들, 어디 계신가요? 하연의 말에 따라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식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등장하자 하객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정말 경찰이 온 거야? 그럼 신부 말이 사실인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죠. 윤재는 여전히 연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연아, 갑자기 왜 이래? 결혼을 앞두고 긴장해서 그런 거지? 하지만 하연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긴장이 아니에요. 당신의 정체를 알았거든요. 하연은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강윤재는 어릴 때부터 동물을 학대하고 죽였어요.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는 사귀던 여자친구들을 보험금을 목적으로 살해했습니다. 경찰이 윤재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강윤재 씨, 연쇄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수갑이 윤재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그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완벽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악마 같은 표정이 드러났죠. 이 미친년이, 넌 날 배신했어. 윤재가 소리쳤습니다. 죽을 때 후회할 거야. 내가 감옥에서 나오면 반드시 복수해 줄 테니까. 윤재의 본 모습이 드러나자 하객들은 경악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완벽한 신랑이었던 그가 이런 모습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재성이 경찰에게 증거 자료들을 넘겼습니다. 20년간 제가 수집한 윤재의 범죄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보험금 수령 내역도 있어요. 경찰은 자료들을 받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충분한 증거네요. 이 정도면 기소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윤재는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이 뭘 알아? 그 여자들은 모두 쓸모없는 존재들이었어. 내가 정리해 준 거야. 윤재의 말에 하객들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살인범이었던 것이었죠. 하연은 떨리는 다리로 겨우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일들이 현실이라는 사실에 허탈감이 몰려왔죠. 재성이 하연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하연아. 정말 용감했어. 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일부는 울음을 터뜨렸죠. 결혼식을 축복하러 온 사람들이 연쇄살인범의 체포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윤재를 완전히 연행한 후 하연은 마이크를 통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이런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어요. 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윤재가 체포된 후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연이 제공한 증거들과 재성의 증언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죠. 윤재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들은 그의 치밀한 범행 계획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과거 피해자들의 보험금 수령 내역과 사고 조작 방법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윤재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제가 사랑했던 여자들이 불행한 사고를 당한 거예요.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 그의 변명은 설득력을 잃었죠. 특히 녹음 파일에서 들린 그의 목소리는 변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윤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할 때도 냉정했고 피해자 가족들을 바라보는 눈빛에서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을 수 없었죠. 저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준 것뿐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준 거예요. 윤재의 말에 법정은 경악했습니다. 한편 재성의 상황도 복잡해졌습니다. 검찰은 재성을 방조 혐의로 기소했죠. 20년간 아들의 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에도 협조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재성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더 일찍 신고했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재성의 재판에서 그는 진심으로 참회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겁쟁이였습니다. 아들이 무서워서 그리고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 진실을 숨겼어요. 재성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정성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하연 씨를 만나면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김미영의 어머니는 딸이 죽은 후 3년 동안 의문을 품었지만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소희의 동생은 언니가 윤재를 무서워했다고 했는데 그때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다며 자책했죠. 하연도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재성 아버님이 용기를 내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하연은 또렷한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피해자분들은 그런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분들의 억울함이 풀리기를 바랍니다. 윤재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강윤재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살인을 저질렀으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에 법정은 숙연해졌죠. 윤재는 끝까지 무표정한 채로 판결을 들었습니다. 재성에 대한 판결도 뒤따랐습니다. 법원은 그의 방조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점과 최종적으로 진실 규명에 형조한 점을 참작한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성은 판결을 담담히 받아들였죠. 판결 후 재성은 하연에게 말했습니다. 늦게나마 내 목숨을 지켜서 그걸로 됐다. 내가 받아야 할 벌이야. 재성의 표정에는 20년간의 짐을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하연아,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웠어. 하연은 재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피해자였어요.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앞으로의 길에 대해 이야기했죠. 감옥에서 나오시면 새로운 인생을 사세요.
아버님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완벽한 신랑에 가면 뒤에 숨겨진 연쇄살인범,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충격의 진실 폭로 등의 제목으로 연일 기사가 쏟아졌죠. 사람들은 겉모습만으로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재성이 교도소에 수감된 후 하연은 정기적으로 면회를 갔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다. 여기서 상담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나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지. 재성은 교도소 안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속죄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윤재의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윤재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추가로 발견된 증거들로 인해 오히려 죄질이 더욱 명확해졌죠.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반성 없는 태도는 교화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연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용기의 가치를 깨달았죠. 비록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윤재의 판결이 확정된 지 1년 후 하연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트라우마 치료를 받으며 서서히 일상을 되찾아가던 중 하연은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시작한 것이 어린이 미술치료 교실이었습니다. 작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작된 하연의 교실은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 마음을 정말 잘 헤아려 주세요. 학부모들의 칭찬에 하연은 보람을 느꼈죠.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연 자신도 함께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으로 상처받은 아이들과 만날 때마다 하연은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선생님이 지켜줄게. 하연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아이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연도 점점 치유되어 갔습니다. 매달 한 번씩 하연은 재성을 면회했습니다. 교도소의 차가운 면회실에서 만나는 재성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랐죠. 하연아, 내가 올 때마다 힘이 난다. 재성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여기서 상담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 나 같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만나거든. 재성은 교도소 안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속죄하고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들이나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들어온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거부감이 컸는데 점점 마음이 열리더라고. 우리 모두 피해자이기도 하고 가해자이기도 하니까. 아버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하연이 말하자 재성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사과야. 너무 늦었지만 말이야. 재성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참회가 담겨 있었죠. 출소하면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싶어. 나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연의 미술치료 교실은 점점 규모가 커졌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트라우마 상담 프로그램도 추가되었죠. 특히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용기를 내셨어요? 한 상담자가 물었습니다. 하연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큰 두려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하연의 경험담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작은 신호라도 절대 외면하지 마세요. 직감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재성의 출소일이 다가왔습니다. 2년 6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나온 재성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맑아져 있었죠. 하연아,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재성은 하연을 보며 깊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어. 재성은 출소 후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된 것이었죠. 저도 한때는 침묵한 방조자였습니다. 그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재성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하연과 재성은 가끔 만나서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족의 관계는 아니었죠.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도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꿔나가는 거야. 하연의 말에 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하연은 자신의 경험을 담은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통제하려 든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연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죠.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해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니까요.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에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라는 반응들이 쏟아졌죠. 하연은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2년 후 하연의 상담센터는 정식 기관으로 인가받았습니다. 희망의 징검다리라는 이름의 센터에서는 다양한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죠. 하연은 센터 대표로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성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전국의 교도소를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고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에 참여했죠. 저의 실수를 통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침묵은 공범이 될 수 있어요. 재성의 메시지는 많은 부모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하연은 영상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신호라도 절대 외면하지 마세요. 그 신호 하나가 생명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덧붙였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윤재는 여전히 감옥에 있었지만 하연은 더 이상 그에게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과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에 전념했죠. 고통스러운 과거를 딛고 일어서서 희망의 메신저가 된 하연, 그리고 늦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속죄하는 재성.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